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함과는 다르게 최근 A매치 휴식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경기에서의 승률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긴 합니다.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최근 27경기 20승 5무 2패의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불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꾸역승을 잘 거둔 덕분에 승리 확률이 대단히 높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승리를 통해 2위 맨시티와 승점 8점의 간격이 생겼고 아스날과는 여전히 9점 차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코바치치의 부상도 나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스쿼드 운영이 힘들게 되었는데 리버풀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12월 말까지 아스날, 맨시티와 10점 이상 간격을 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기록한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기 10승, 가장 먼저 리버풀이 리그 10승에 선착하며 승점 30점을 돌파했습니다. 2위인 맨시티는 7승, 3위에서부터는 6승으로 뒤이어 촘촘하게 붙어있죠.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프리미어리그이지만 리버풀만은 조용히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즌인지 지난 시즌 기록을 통해 보시죠. 14라운드 아스날이 10승에 선착했을 때 리버풀 맨시티와의 승점 차는 2점, 3점이었습니다. 더불어 2위인 리버풀과 10위 첼시와의 승점 차이는 무려 12점. 하지만 이번 시즌으로 보시면 2위 맨시티와 10위 풀럼과의 승점 차이는 고작 5점밖에 나진 않습니다. 14라운드라서 그런 게 아니냐 해서 동일하게 1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1위 맨시티와 2위, 3위 리버풀,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는 1점, 2위 리버풀과 10위 첼시와의 승점 차이는 11점. 현재 24-25 시즌 2위와 10위 간의 차이가 5점밖에 나질 않는 것을 보면 최하위권을 제외했을 때 나머지 중위권 팀들과 중상위권 팀들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연속 승리, 꾸준한 승점 3점을 쌓는 게 어려운 시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르네 슬롯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30점에 선착하며 우승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방식을 통해 꾸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모하메드 살라. 힘겨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동점골, 역전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 꾸준한 승점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코어러가 필요한데 이에 상응하는 선수가 바로 모하메드 살라다. 현재까지 전대회 포함 18경기 12골과 10개의 도움, 프리미어리그만 보면 12경기 10골과 6개의 도움. 단순히 몰아서 넣은 기록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쭉 보시면 12경기에서 단 3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9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득점만 볼 게 아닙니다. 10골과 6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 16개를 쌓고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12경기 24득점, 살라는 리버풀의 16득점을 책임지며 무려 67%의 공격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1점차 안팎의 타이트한 경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리버풀의 승점은 그냥 모하메드 살라가 가져와주고 있다 라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현재 아스날, 맨시티와 비교해 더 적은 실점,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득점 부분에서 리버풀에는 살라가 있고 아스날, 맨시티에는 살라가 없다는 게 차이를 일으켰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32살의 윙포워드와의 재계약에 있어 부정적인 스탠스로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만 모하메드 살라는 프로야구의 FA 로이드 마냥 자유계약을 앞두고 과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살라와 부정적인 흐름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외부로 흘러갔을 경우 미디어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선수단 분위기를 흐릴 수 있습니다. 우승 레이스에 진입한 리버풀이 경기장 안팎에서 잡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리차드 휴즈 단장도 빠른 시일 내로 살라와의 재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반다이크, 아놀드도 더 늦지 않게 올해가 끝나기 전 성사시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려한 벤치 자원. 결과적으로 3대2 승리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후반전에 투입된 디아스, 메갈리스터 그리고 엔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아르네 슬롯도 승리 요인 중 하나로 교체 선수를 지목하기도 했죠. 프리미어리그는 매주 모든 선수들에게 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병행할 때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일을 잘 해낸 팀은 몇 안 됩니다. 리버풀이 과거 몇 시즌 동안 일을 잘 해냈지만 최근 2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잉글랜드 팀들은 더 큰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리그에서는 이런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뒤에서 직접 언급했죠. 리버풀이 후반 60분까지 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많은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 채 2대1로 끌려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우스햄튼의 오른쪽 윙어 디블링을 견제하지 못했고 반대로 수비에서는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경기 장면으로 봅시다. 리버풀은 후방에서 백스리를 구성하며
들어가며 반다이크가 가운데에서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반다이크는 중앙에서의 공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는 직접 드리블하며 상대방의 압박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활용하면서 그라벤베르, 존스로 나아가는 루트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다이크의 미스가 발생하며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이 볼을 디블링이 가져가게 됩니다. 반다이크가 바깥으로 나가는 와중에 소유권을 잃은 터라 로버트슨이 반다이크의 자리를 채우며 두 명의 센터백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라벤베르가 첫발의 타이밍을 뺏겨 공간 허용, 왼발이 주발인 디블링이 안쪽으로 볼을 컨트롤할 거라 본 것 같은데 되려 바깥쪽으로 치게 되면서 로버트슨이 조금 늦은 컨택을 하게 됩니다. 페널티킥 허용. 페널티킥이 정당했나 정당하지 않았나 그 여부와 상관없이 1차적으로 반다이크의 판단이 너무나 위험했고 경기 내내 우측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던 디블링이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점도 디블링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볼 소유권이 사우스햄튼에게 넘어가고 이후 압박을 하는 장면에서 디블링의 움직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좌측의 모든 선수들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디블링이 압박을 벗겨내고 왼발로 반대 전환을 해줍니다. 이 하나가 정말 컸죠. 코너킥을 담당한 로버트슨도 빠르게 수비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지셔닝을 보시죠. 브래들리가 최후방 수비수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에 두 명의 수비수가 붙은 것을 인지했다 하면 반대 공간을 방어하기 위한 포지셔닝을 후속 동작으로 가져갔어야 했습니다. 코너킥을 담당한 로버트슨이 왼쪽 공간으로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암스트롱의 몸동작에 제차 3명이 낚여버리며 반대편 공간이 비어버립니다. 코나테와 로버트슨의 움직임을 맨 뒤에서 볼 수 있었던 브래들리가 지금의 상황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꽤 아쉽다 말할 수 있겠죠. 이후 패스가 들어가고 득점,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버풀은 디블링 이 한 명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며 실수가 나온 와중에 이 실점을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경기장 안에서의 마크맨을 논하게 되면 로버트슨, 커티스 존스, 각포 세 선수가 디블링을 경기 내내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61분 경기 내내 아쉬운 모습을 보인 존스, 각포가 나가고 메갈리스터, 디아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치미카스도 나올 수는 있었겠죠.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동점골, 역전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좌측 라인을 메갈리스터, 디아스라는 훌륭한 퀄리티의 선수로 교체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리버풀의 스쿼드가 강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디오고 조타, 아놀드, 키에사, 알리송 4명의 선수가 완전히 복귀하지 못한 만큼 12월 내로 모두 풀핏으로 돌아오면 현재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더블 스쿼드로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간단히 리버풀의 승리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전반전부터 후반 60분까지 점유율은 높았으나 좋은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던 이유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창의력 부족. 오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즌 내내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10번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로 간단히 예시를 보면 상대가 하프라인 아래까지 다 내려와서 로우 블록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10번 역할을 맡게 되는 존스, 소브슬라이, 더불어 브래들리까지 세 선수로부터 창의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5-4-1, 5-3-2 수비 포메이션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공간인 14번 존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후방에 5명의 선수를 배치시켜 윙어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보니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회 창출의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면에서 보시면 약간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각포는 윙어로 측면에 붙어 풀백과의 1대1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버트슨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뭔가 허전하죠.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돈스와 소보슬라이가 스위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백5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이 공간을 미드필더가 점유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후 로버트슨이 볼을 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죠. 오른쪽 윙인 디블링이 로버트슨을 견제하며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순간 각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도 디블링이 커버할 수 있죠. 다른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커티스 존스가 내려와서 6번 포지션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우측의 선수들이 집중되며 반대편에는 로버트슨과 각포에게 비교적 넓은 공간이 형성되고 있죠. 하지만 커티스 존스가 우측 6번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존스가 줄 곳이 마땅치 않아 반다이크에서 로버트슨으로 전달하며 좌측으로 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후 로버트슨이 볼을 잡는 순간을 보시죠. 우측에서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각포와 풀백 1대1 구도가 형성되긴 하지만 문제는 존스가 아래 6번에서 볼을 잡다 보니 좌측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선수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각포에게 전달하면 1대1로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10번 미드필더를 활용하여 메이킹하는 장면은 연출되기 어렵죠. 사실 이는 일부분 슬롯이 의도한 방향도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우측에 출전하게 되면서 그라벤베르 싱글 피봇이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 판단했고 상황에 따라 존스가 반복적으로 내려가며 더블 피봇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래 좌측에서 10번 역할을 맡아야 하는 존스의 자리가 비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죠. 따라서 평상시에 언더래핑보다는 상대의 윙이 따라올 수 없는 오버래핑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정확히 장면으로 보시죠. 코나테가 볼을 잡고 전환을 주기 전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존스가 좌측이 아닌 우측 포켓에 서 있죠. 반대편 로버트슨은 압박에서 자유롭게 서 있습니다. 코나테는 로버트슨에게 패스. 지금처럼 로버트슨이 볼을
받는 순간을 보시면 오른쪽 윙 디블링이 위로 좁혀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디블링이 내려와서 로버트슨을 마크하게 되면 2대2 구도가 만들어지며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효율이 떨어지겠죠. 로버트슨이 각포에게 전달한 다음 장면을 봅시다. 지금과 같이 오른쪽 윙 디블링이 커버할 수 없는 공간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풀백은 각포와 1대1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와중에 로버트슨을 바로 마크하는 게 쉽지 않겠죠. 윙어가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없으니 풀백이 로버트슨에게 붙으며 견제, 하지만 크로스는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존스가 해당 공간에서 점유하지 못한 게 선수의 탓으로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래들리의 빌드업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 존스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라벤베르와 더블 피봇을 구성하거나 우측에서 볼을 점유하며 의도적인 좌측 공간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전 이런 방식으로 기회 창출이 되지 않자 후반전에는 로버트슨을 더욱 극단적으로 페널티 박스로 넣으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존스가 전반전과는 다르게 자주 우측에서 볼을 점유하며 지금과 같이 측면으로 붙어주고 로버트슨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더불어 브래들리에게도 낮은 지점에서 괜히 볼을 컨트롤하려 하지 말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더 위협적인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결승골이 들어갔던 페널티킥이 만들어진 상황도 보시면 살라의 왼발 크로스를 받으려 했던 선수가 로버트슨입니다. 아예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득점 찬스를 노렸던 것이죠. 이렇게 이번 경기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적인 장면이 자주 연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하프스페이스에 점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능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 시즌 만에 공수 밸런스 모두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문제점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 향후 6번에서부터 선수들의 배치가 완전해지면 완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론, 팀 스포츠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한두 선수만 빠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아놀드의 부재로 인해 빌드업에서부터 수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래들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선수이다 보니 어쩔 수 없고 얼른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전에서는 아놀드가 복귀했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